이제 먹거리와 생태입니다. 먹거리와 생태에 있어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사 먹은 게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사실 건강은 내가 사 먹은 게 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충분히 좀 인식을 하지만 생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보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사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적으로 농업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가공해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싼 곳을 찾아다니게 되죠. 생산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것은 종종 어떤 국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 가고 다른 천연자원 풍부한 곳, 뭐 키우기 좋은 곳들을 물색해서 땅 임대료가 싸거나 그런 나라들을 찾아다니죠. 어느 나라들이 쌀까요? 개발도상국들이겠죠? 좀 덜 발전된 곳들이라고 여겨지는 더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더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곳들이 훨씬 그런 자원들이 싸게 나와 있겠죠. 그런 것들 싸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곳들은 규제도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환경적으로 해야 되는 규제들이 심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 생산할 때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기업들이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생겨나곤 있어요. 인식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그 기업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생겨나고 있지만 그냥 소비자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장은 경향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럼 생산지역 자연환경에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효율적인 거는 딱 하나의 품종, 단일 품종 이거를 생산하면은 이게 가공할 때 더 좋아.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의 감자 후라이를 할 수 있는 프렌치 후라이를 할 수 있는 감자 품종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튀겼을 때 더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나온다거나 그런 종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들 딱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쫙 대규모로 생산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대규모로 생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싼 데를 찾는다 했죠. 그러면 숲이 있어도 그 숲을 있는 곳을 살 수만 있으면 땅이 괜찮고 쭉 평지가 괜찮은데 숲만 이제 잘라버리면 되면 숲을 자르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먹는 음식이 재료가 그런 식으로 숲을 다 잘라가지고 생산한 걸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없애고 숲을 없애고 그다음에 또 단순히 곡물 생산뿐만 아니고 축산을 위해서도 숲을 없애죠. 숲을 없앤다는 말은 굉장히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죠. 나무들이 있어야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해주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숲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일한 품종을 너무나 획일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토질이 약화되죠. 토질이 약화된다는 거에서 단순히 토질이 약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토양에서 어떤 탄소들이 배출되는 걸 더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토양들이 잃게 됩니다. 그렇게 막 지력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 숲을 없애거나 농사하는 방식, 산업적으로 농사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서 배출이 된다. 온실가스는 거기서 또 배출이 되는 거는 석유 기반의 트랙터라거나 비행기라거나 이런 것들로 써가지고 농약을 살포하고 미국에서는 엄청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산하면 당연히 싸요. 싼 것을 이제 다른 나라로 가져가면 다른 나라는 그 가격 경쟁력이 없죠. 이게 어쨌든 그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렇다 보니까 먹거리는 서로 연결이 돼요. 계속 연결이 돼서 저도 모르게 주제를 뛰어넘나들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또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고 유통과 가공,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들이 있어요. 음식 쓰레기 그대로 두면 거기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포장지, 썩지 않는 쓰레기 이런 것들 있죠. 성형 에너지 계속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단순히 먹거리를 다시 앞으로 갈게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고 조리 또는 유통, 공급망이 있겠죠. 생산 공급망이 있고 소비하고 난 다음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사실은 석유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석유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대한 그 커피 마실 때 플라스틱 일회용 그거 안 쓰고 싶은데 근데 또 텀블러는 또 사용하기 되게 불편해요. 그것도 씻어야 되고 뭔가 안 씻고 그냥 하면 또 뭔가 좀 찝찝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잘 씻고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또 현실적인 얘기 딱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먹거리의 생태가 이렇게 먹거리가 생산되는 방식과 저희가 소비하고 폐기되는 그런 방식들이 생태를 신경 안 쓰고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숲 이 사례는 저희 그 생태 파트에서 강연하실 때 아마 말씀드렸던 사례가 이 두 가지일 텐데 영국 면적의 크기만큼이나 아마존 숲이 사라졌어요. 대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존 숲이 사라지고 새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숲이 또 사라진다거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팜유 생산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팜나무를 심는 거죠. 그 팜유 생산을 해서 기존의 열대 고대 열대우림을 뱁니다. 베는 과정에서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고 많이 죽고 멸종에 이게 처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먹거리 생산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우리 먹거리 축산, 우리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공장식으로 이렇게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대를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기 이런 공장형 또는 지금은 공장형이 아닌 방식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축산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오염물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 과정에 특히 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엄청나죠. 배기가스도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기여한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규모로 하나의 품종을 쫙 하는 경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들, 산업적 방식들이 환경에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고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환경 오염도 시키고 있고 토질도 약화, 환경 오염의 이제 예로서 토질 약화, 수질 오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물 자원도 막 많이 끌어다 쓰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환경에 영향 준 것들 사례를 봤으면 환경이 다시 먹거리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그 환경이 먹거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로 저는 사실 이걸 들었어요. 품종이 없어지고 있어요. 종이 다양했던 종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되게 이건 저희가 먹는 거 위주로 일단 말씀드린 건데 그루미셸이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바나나였어요. 근데 이것만 생산한 거예요. 이것만 생산했다가 병이 돌았어요. 쫙 한번 도니까 이런 식으로 바나나 한번 다 이것만 이게 병이 돌아서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루미셸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달았는데 이 품종은 이제 안 되고 이제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대신 먹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먹거리가 떨어졌어. 사실 이게 더 맛있었는데 떨어졌어. 이런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유지하는 이 단일 품종의 생물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먹기 좋은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들은 어떤 병충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또 취약하기 십상이고 사라지기 십상이고 그런 방식이 또 다른 품종들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동식물도 서식지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 있던 자연산, 자연 토종들이 없어진다거나 근데 그냥 없어지진 않아요, 사실. 종자나 품종들은 토종 종자들은 종자 회사들에게 아주 좋은 재산권 품목이 됩니다. 이거는 깊이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간에 다양하게 뭔가 품종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딱 필요한 것 하나 위주로 생산하는 게 영향을 미쳐서 환경에 영향도 미치고 환경이 다시 저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병이 돈다거나 특정 병충해가 더 생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올해 냉해가 매우 심각했어요. 냉해가 매우 심각했고 올해 물피해도 너무 심각했어요.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비가
예전에 한국에서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집중호우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왔었던 경험이 있었나 싶으면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좀 감당할 정도고, 장마라 하더라도 좀 길게 가더라도 좀 감당할 정도로 왔지, 너무 많은 비가 한 번에 딱 쏟아지고 또 그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기후의 변화들이 서서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태 문제는 멀리 느껴지지만 먹거리를 중심으로 볼 때 서서히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번에 비가 너무 피해가 많아서 특정 비에 영향을 받는 작물들은 국내산이 없어져요. 별로 없어요. 그 공급량이 없어요. 그럼 되게 비싸지거나 못 먹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못 먹게 되네. 이거 그로미실 못 먹게 되고 계속 못 먹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큰 영향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런 의식들 연결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이렇게 먹거리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생태가 또 다시 먹거리 생산에 미치는 영향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먹거리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중에 특별히 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생태 파트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육류 생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조지프 푸어 교수 팀이 2018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 결과인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이 식품에서 발생했습니다. 식품에서 발생했고, 이 중에 58%가 동물성 제품에서 탄생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가는 거죠, 온실가스로. 그래서 그 논문의 결과로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런 식습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고기 너무 맛있고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에 이런 영향을 주면 우리가 계속 이 정도의 수준의 고기 소비를 유지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류 및 유제품 소비가 없을 경우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 세계 농지 사용의 75%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하려면 토지가 많아야 돼요. 농지를 지을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공장식의 축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농지가 많이 없다라는 현실, 농지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이제 먹거리와 생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을, 저는 사실 신진대사 균열이라는 표현 되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신진대사, 우리 먹고 막 몸에서 소화하고 돌아가는 어떤 순환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우리 몸에서의 신진대사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 개념은 그 존 벨라미 포스터라는 학자가 쓴 개념인데, 인간과 자연 간의 순환되는 구조, 순환되는 관계를 어떻게 보면 신진대사라고 얘기한 거고, 이게 균열이 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단절 표시했잖아요. 요거 단절. 먹거리와 생태는 사실 순환해야 되는데 단절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시장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쉽게 단절이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적 생산 방식은 그 땅이 유지가 되고 그 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화학적인 투입물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퍼부은 다음에 거기서 땅의 지력을 생산을 해서 다 빼서 그 생산물은 다른 데로 가죠. 그 땅은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 땅의 힘은 계속 잃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 거기서 이제 순환이 안 되죠.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어떤 그 환경에 민폐만 끼칩니다. 생산하는 방식이 환경에서 구한 어떤 재료가 다시 그 생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조합돼 가지고 선순환 구조로 생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외부에서 사오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것도 농업 생산도 투입물을 소비합니다. 농업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뭐 그런 것들을 사오죠. 기계도 사오고 기술도 사오고 시설도 사고 그런 구매를 해서 생산을 하는 방식,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방식, 자기가 농민 생산자가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냥 먹거리 사듯이 사서 생산하는 방식들은 그냥 시장 의존적이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대할 때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라벨링이 붙어 있으면 저거면 더 환경 친화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라벨링으로 상품으로서 친환경 유기농이 강화가 될 때, 상품으로서 친환경 제품, 유기농 제품이 강화가 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가격이 좀 비싸죠. 보면은 좀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의 제품들은 쉽게 먹을 수 없다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름이 사실은 친환경 유기농이지만 여전히 시장 의존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투입물을 사면 되는 거죠. 유기농 재료들을 사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품종을 또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은 그게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사실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기농이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유기농이나 친환경의 특성상 환경을 위한다, 그 다음에 순환적인 것을 지향한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진짜 순환이 되는지를 봐야 되지만 사실 그 순환이 되기보다는 결국 외부에서 가져와서 넣었다가 생산된 걸 또 다시 어디론가 가져가고 이 자연 그 환경, 농장 환경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되는 거야. 유기농, 친환경 또는 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단순히 상품으로서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더 그 과정들을 소비자들 더 보고 한다면은 또 그 의식이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팜, 기후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우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기계 사야 돼요. 설비를 사야 돼요. 시스템을 사야 돼요. 생산하시는 분이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자기 농장에서 생산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사야 돼요. 외부에서. 근데 그 말은 즉 그 자연 자원으로 충분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 그리고 자기 통제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자기의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계속 어떤 기술 상품들을 사와서 쓰도록 하는 책인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생산이란 거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하면은 그 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고 그게 주변 환경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그 땅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봐야 되고 단순히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어떤 투입물들을 사와서 넣었다가 또 생산되면 그냥 팔고 근데 뭔가 잘 안 자란 것 같으면 또 다른 걸 넣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인 거죠. 스마트팜도 기후 스마트도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또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자연의 변화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는데 그 산업적인 방식으로도 이미 기여를 했는데 그 산업적 방식을 바꾸거나 그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과학기술 또한 어떤 상품 위주로 시장에서는 사실 개발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넘쳐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육식을 선호하는 저희의 식단들로 인해서 육식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 부분은 저희 식문화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조금만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떤 또 파편화된 관점에서 뭔가 친환경이다, 유기농 상품이다 해서 딱 그것만 잘라서 볼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산되는지 뭔가 또 대량 생산되는 체계에서 그게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없이 그냥 사게 되면 파편화된 관점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생태와 연결되는 부분의 실천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제가 예를 좀 들어본 거죠. 좀 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쉬워요. 그냥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사고 마트 가서 아무거나 사는 건 쉬운데 좀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려면 어떤 농산물을 좀 사야 될까? 멀리서 막 방부제 다 치고 화석 연료 다 써가면서 왔던 것보다는 또 지역에서 바로 온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먹거리의 특성상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신선도는. 다만 선택지가 좀 줄어들겠죠. 뭐 특별하게 또 먹고 싶으면 당연히 수입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환경에 덜 영향을 주고 싶으면 또 지역, 이게 지산지소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 표현은 일본에서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표현입니다. 일본식 신토부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신토부리의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로컬 푸드라든지 이런 개념들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로컬 푸드의 개념을 어떤 국내산 중심으로 묶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행정구역 단위로 묶을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생활권에서 그 생활권에서 조금 더 구하기 쉽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누가 생산했는지 딱 알겠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추상적이죠. 아무튼 그래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거 중심으로 좀 구매해서 먹는 습관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기반을 한 어떤 생태적 농업을 장려하는 거죠. 하나 좋은 실천 사례가 있어요. 나중에 사실은 제가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공동체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게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펀딩을 해주는 거예요. 펀딩을 해주면 그 사람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면서 나온 생산물들을 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는 다 어려워요. 사실 혼자서는 다 어려워요. 그다음에 쓰레기 없는 생활도 유지하기 어렵겠죠. 정말 커피가 마시고 싶어. 근데 텀블러를 가지고 안 왔어요. 그러면 종이컵에 먹어야 돼요. 아니면 매장에서 그 매장 그 머그잔에다 마시면 좋죠. 근데 매장 머그잔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졌어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 지향 식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 채식 부분은 극단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채식을 지금 우리가 너무 육고기가 필요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실천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자주 쓰이더라고요. 채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사회는 소수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들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채식을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나마 일주일에 한 며칠? 하루? 이제 되게 점진적으로 하자면 하루 정도 되겠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예 나 육고기 안 먹어보자 한번.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늘려가 보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소비 측면에서 뭔가 이런 육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안 보이면 시장은 계속 생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다른 파트나 제가 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